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김혜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쭉 말씀을 진행을 할 텐데 중간에라도 너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손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중에 혹시 환자분 이식을 받으신 분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보호자분들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간이식 후 관리입니다. 간질환에 대해서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너무 기본적인 거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말씀드려볼게요. 간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B형이나 C형 바이러스, 술, 약물, 유전질환, 면역질환 등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간질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염이 이제 건강한 간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이 딱딱해지는 병변, 간경화라고 과거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에서는 간암이 발생합니다. 간 이식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병든 간 자체를 완전히 빌어내고 건강한 간으로 바꿔주는 거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다 없애주고 내사자 간이식처럼 정간을 이식하거나 생체 간이식에서처럼 부분 간이식을 부분 간을 넣어주거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간이식 후 경과와 관리를 말씀드릴 거여서요. 먼저 간이식 후에 진행되는 순서는 먼저 간이식 수술을 받고 나면 그 후에는 이제 직후에 중환자실에서 초기 회복기를 가지고요. 그 후에 병동, 이식병동이나 일반 병동 중에도 1인실 또는 2인실에 올라가셔서 초기 회복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시면 초기에 이제 내래 좀 자주 오시면서 한 3개월간 간이 회복되는 시기를 거치면 그 후에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안정기를 거치게 되고 장기적인 관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간이식 후 수혜자분들의 일반적인 경과를 한 건데요. 이제 시기별로 말씀드리면 간이식 직후 중환자실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서 수술하면서 거치했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가호흡을 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혈압이나 맥박 같은 이런 생체 징후가 안정되고 의식도 꽤 나시고 그다음에 각종 감염 관리를 이제 예방 목적으로 주로 이제 각종 항생제랑 바이러스를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간 기능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수술 후 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술 관련된 출혈이나 이런 합병증의 감식의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대개는 중환자실에서부터 시기를 시작하시게 되고요. 면역제제를 보통 이식하신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쯤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검사, 간 초음파 등을 거의 이제 매일 그리고 필요한 검사들은 초기에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시행을 합니다. 질환별로 B형 간염이나 이런 이제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헤파빅 주사를 맞거나 항바이러스를 복용하거나 하는 것들을 시작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일에서 특별한 문제 없으시면은 되게 일주일 이내로는 병동으로 올라가시게 되고요. 병동으로 올라가신 후에는 태어나시기까지 수술 후 보통 2에서 4주, 보통 3주 이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퇴원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1인실 또는 2인실로 올라가셔서 면역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인실에는 계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생체 징후도 더 안정되고 간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를 거치십니다. 여기 이제 이식 받으신 분들과 보호자분들이셔서 이 부분은 이미 다 거치신 분들이라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로 합병증 관리랑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일상적인 게 좀 되고 면역 억제제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 중에 타프롤리스나 아니면 간혹 쓰는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는 준 면역 억제제인데
환자분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맞는 저희가 목표하는 이제 약물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약을 좀 조절하는 시기를 거치고요. 그래서 그 면역제제 조절까지가 되면은 이제 퇴원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간이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선 초기에 발생 가능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수술과 관련된 수술합병증, 면역제제와 관련해서 면역제제 관련, 그리고 간이식으로 인한 거부 반응, 그리고 감염, 이식한 간이 제 기능을 이유 없이 잘 못하는 기능 부전, 그리고 각종 종양 및 원래 갖고 있던 원인 질환의 재발,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약간 만성으로 장기적인 합병증에 해당이 되는데 각종 신장, 심혈관계, 대사성 합병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합병증은 피가 당연히 날 수 있고 좀 아플 수 있고 감염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술을 하셨을 때도 합병증에 해당이 되는데 간이식은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게 중할 수 있고 간이식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계 호흡기 관련 합병증, 이런 이제 주요 장기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간이식을 하면 원래 그 사람에 있는 걸 다 떼내고 새로운 간을 넣어줬는데 이 간이 제 기능을 하려면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들, 간에서 피가 나오는 혈관, 그래서 간 동맥, 간 문맥, 간 정맥, 이 세 가지 혈관들이 잘 연결이 되는 제 기능을 해야 되고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되고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밖으로 이제 소장으로 배출되기까지 담도 자체가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있던 걸 끊어내고 새로 연결했기 때문에 연결 관련해서 연결한 부위가 좁아지거나 새거나 막히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식한 간이 기능이 떨어지는 기능 부전, 그리고 급성 거부 반응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을 이어붙였는데 그게 좀 샌다, 그러면 출혈이 되는 거고요. 담도를 이어붙였는데 좁아졌다, 그러면 담도 폐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제 모든 혈관과 담도 연결한 것들에 이런 식으로 좁아지거나 새거나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는 요즘에 이제 워낙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는 생길 수 있고, 그 중에 간 동맥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식 후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급 상황이어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서양에서 우리나라가 생체간이식이 성적이 좋다,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게 생체간이식이 그만큼 간 동맥이나 이런 게 가늘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한데 서양 사람들보다 저희 동양 사람들, 우리나라, 일본 이 사람들이 속기술이 더 좋아요. 저희가 이제 뇌사자간이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체간이식이 좀 더 집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게 된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 동맥이 워낙 가는 거를 1, 2mm 되는 거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좁아질 가능성이 수술 당시에 잘 했어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아지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식 직후에는 초기에 매일매일 초음파 보고 이렇게 필요하면 CT 찍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맥이 막혀도 간 자체는 사실 당장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간은 간 동맥에서도 피를 받지만 간 문맥이라는 것도 간으로 들어가요. 장에서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한 영양분들이 간을 한번 거친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간 문맥이에요. 그래서 간은 유일하게 예를 들면 심장도 들어오는 피 동맥 하나, 나가는 피 정맥 한 가지예요. 모든 기관이 다 그런데 간만 유일하게 간 동맥에서도 피를 받고 간 문맥이라는 것도 정맥이지만 성질 자체는 동맥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두 가지 혈액은 다 달라요. 그래서 간은 만약에 간 동맥이 막혔어도 간 실질은 문맥에서 피를 먹고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간에 있는 것 중에 간 담도 구조도 피를 먹어야 얘가 살 건데 얘는 간 동맥에서만 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간 동맥이 막혔다 그러면 당장 간이 망가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종국에는 담도가 다 망가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초기에는 이게 이제 건강한 상태라면 동맥이 막혀도 동맥만으로 살 수 있지만 이식하고 간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인데 막 회복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식한 간 자체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맥이 좀 좁아진 것 같다, 막힌 것 같다 의심되면 바로 CT 찍어서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 아니면 막힌 것 같다, 좁아졌다, 그러면 고민 안 하고 바로 열어서 수술로 다시 끊어내고 다시 연결하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물지만 1년에 저희가 요 간동맥 협착 관련해서 수술을 몇 번 안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제이식의 과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었고,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간 문맥이나 간 정맥도 이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핏딱지 같은 게 차거나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요 두 경우는 저희가 바로 수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요거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풍선을 좀 넓히거나 스테인을 넣거나 이런 시술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초기에도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 기능이 많이 회복된 뒤에 외래 다니시다가도 간혹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식하고 잘 퇴원해서 몇 달 지냈는데 갑자기 수술하러 입원하거나 스텐트를 넣거나 이런 일들이 드물지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부 반응을 말씀드리면, 거부 반응은 남의 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남의 간을 적으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해요. 그 공격하는 게 면역계인데요. 그 거부 반응을 저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간도 죽어버리고 이식 반응 환자도 결국에는 죽을 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려고 면역제를 굉장히 세게 해요. 그래서 초기 거부 반응이 이제 최근에는 면역제도 약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의학도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초기 거부 반응은 면역제제를 쓰면서 많이 이제 줄고 막을 수 있게 됐는데, 이 거부 반응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부 반응이 생기면 간이 참 중요하면서도 야속한 게, 이게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 경변이 심해져도 복수 차고 아주 심해져야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얘가 알아서 기능을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나타나도 간 수치가 조금 흔들리거나 하는 정도 외에는 별로 불편하신 걸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나빠지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혈액 검사를 더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고요. 검사는 사실 가장 정확한 건 간 조직 검사를 해야지 저희가 이게 거부 반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래 이제 잘 다니시다가도 피 수치가, 간 수치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면 때로는 입원을 해서 CT 찍고 조직 검사하고 이런 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게, 저희가 이 거부 반응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증상이나 징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이제 약간 온 것 같다 했을 때 약물 치료로 우선 한번 치료적으로 해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확실히 원인을 확인하고 가야 된다, 정도가 좀 심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입원해서 조직검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치료는 최근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총격요법이라고 해서 면역 억제제를 세게 쾅쾅 때려주면 대부분의 거부 반응은 잘 치료가 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초기에 면역 억제를 세게 했던 것처럼 조금 면역 억제를 더 세게 한 다음에 반응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합니다. 치료 성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으로 온 경우는 치료를 잘하면 90% 이상은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낫는 경우는 이게 이식하고 오래 지나서 생긴 경우, 오래 지나서도 급성 거부 반응도 생길 수 있고 만성 거부 반응도 생길 수 있는데, 만성 거부 반응은 사실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잘 치료 반응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저희가 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작용하는 것 외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간이 좀 망가지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저희가 아직 100% 다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섞여 있거나 할 때도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 조직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직 검사는 이게 입원이 필요한 검사고 좀 침습적이거든요. 찔러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험 간염이 아닌 분들은 이제
29에 1년, 3년, 5년, 10년째 정기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C형 간염인 경우는 조금 더 이 C형의 재발이나 거부 반응뿐만 아니라 C형 재발하고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해서 29 3개월, 6개월, 1년째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입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정기검사 차원에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부 반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한 얘기인데 면역억제제를 정확한 시간에 제대로 복용법에 맞춰서 복용하는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해서 약물 농도 보는 것,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농도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예방을 하고요. 면역억제의 종류는 이미 뭐 타크롤리무스, 스테로이드, PD 이런 이름을 다 아실 정도로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 이제 저희는 보통 삼재요법을 기본으로 해서 초기에는 하고요. 요 네 번째는 시뮬렉트라는 건 수술장에서 한 번 쓰고 수술 후 4일째 한 번 쓰고 보통 이렇게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1, 2, 3번에 해당되는 걸 삼재요법이라고 해서 초기에 유지를 하고 요 스테로이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대부분은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나중에는 타크롤리무스와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MMF, 셀셋 이런 거를 가지고 주로 유지를 하고요. 최근에는 라파벤이나 서티칸이라는 새로 이제 기존이 약간 다른 약이 나오고 하면서 저희가 라파벤이나 서티칸의 사용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면역제에 관련된 부작용은 어떻게 찾아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도 되게 많은데요. 그 사진도 제가 너무 무서운 걸 올려놨는데 대개는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약을 쓸 때 얻으려고 하는 이점과 잃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저울질을 잘 하면서 쓰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요 타크롤리무스가 주 면역 억제제인데 신장 기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29 초기에는 의식하고 약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많이 썼던 사이클로스포린이 이제 타크롤리무스로 요즘은 대부분 이제 대체가 됐지만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사이클로스포린이 신기능 저하 효과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 약이 예전에 이제 보약처럼 알려질 정도로 입맛을 돋구기 때문에 식욕이 증가하거나 각종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을 취약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방적으로 소화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면역제제로 쓰이는 마이코페놀레이트라는 것은 요 셀셉 마이렉트 이 약은 콩팥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0%이기 때문에 콩팥이 많이 나쁘다.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됐다. 그러면 주 면역제제인 타크롤리무스를 끊고 이렇게 셀셉 쪽으로 옮겨가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셀셉 관련해서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토하거나 이런 위장 장애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혈과 좀 감소할 수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설사한다 그러면 요약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혹시 그냥 참지 마시고 외래 오셨을 때 말씀하셔서 의논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식물 감염은 워낙에 그냥 일반적인 수술을 해도 감염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식하신 분들은 면역제를 드시기 때문에 감염이 더 취약해지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식 후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저희도 감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이식 전에 열이 났었거나 항생제를 계속 쓰고 있었다, 감염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이식을 미뤄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식 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른 감염은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저희가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쓰는 약들도 초기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을 많이 줄여가고 이제 끊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원발성 기능부전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면역질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원발성, 원래 그냥 근홈에서 생기는 건데 저희가 이유를 모르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사실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은 재이식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전체 생기는 정도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1년에 한 150건 정도 간이식을 하는데 한두 건 볼까 말까 한 정도긴 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재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나빠졌던 원인이었던 원래 질환이 재발하는 거, 비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이런 게 재발할 수 있는데 비형 간염은 그 재발을 막기 위해서 헤파빅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를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은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이식하셨던 분들은 헤파빅을 주로 맞으실 거고 최근에는 항바이러스 약제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병합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형 간염 자체는 사실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는 작지만 요즘에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전체 간이식 환자분의 한 10% 정도를 지금 차지하거든요. 서양은 C형 간염이 더 줄지만 저희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게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섭고 그다음에 이식 후에 예전에는 예후가 안 좋아서 이식을 꺼리기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식 후에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하면 이제 성적이 많이 좋아졌고 또 C형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최근에 획기적으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하면서 점점점 성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C형 간염인 분들한테는 세계적으로 정말 그 의학계에서는 한 이슈가 됐을 정도로 이 C형 간염이 거의 완치될 정도의 효과를 보이는 약들이 지금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식도 저희가 과거에 C형이어서 꺼렸던 거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감염이 재발하는 이유는 당연히 술을 다시 드시기 때문이겠죠. 이식하기 전에는 절대 안 드실 것 같지만 이식 후에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이제 뭐 조금씩 드셔도 되겠지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 술 때문에 간이 다시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원래 간암이 있으셨던 분의 그 정도에 따라서 재발 가능성이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 이식을 하고 간을 없앴어도 피 속에 떠돌고 있는 간세포들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암의 재발이 0%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에 따라서 재발 위험도가 다 다르고 간암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하시면서는 외래를 초기에 자주 받으시게 되는데 이식수첩이라고 해서 건강수첩을 다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체열 후에 복용해야 될 약에 대해서도 이제 약 복용 지도도 따로 받으실 거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사분들한테 상담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의 이식수첩이고 여기 보면 필요할 때 연락하셔야 되는 연락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검사에 대해서 매번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환자분들이 벌써 잘 아세요. 이제 FK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퇴원 후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가 나와 있고요. 긴급 상황이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할 때는 저희 장기식센터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지만 평일에는 9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 전담 의사 보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제 저희 팀은 김경애 간호사님이랑 안혜영 간호사님이 전담을 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업무폰으로 연락을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인 경우에도 어른과 거의 비슷하지만 소아는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육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이 크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방접종 관련된 거는 저희가 소아과의 감염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식하신 분들은 아기도 그렇지만 성인도 생백신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 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백신을 맞으면 그게 예방하려고 맞은 건데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요즘에 조금 유행했던 대사포진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그게 생백신에 속하기 때문에 절대 이식하신 분은 맞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동이 크면서 생기는 심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태원 씨 말씀드린 대로 약제과 교육, 영양 상담 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댁에 계시면서 이런 정기적으로 외래 좀 자주 오시고 이런 합병증 관리를 하시고요. 병원에 오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으슬으슬 추운 경우
좀 이상하다, 컨디션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단순 감기 같은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필요하면 응급실로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아프다 이런 경우 이제 흔하지는 않은데 대부분 저희는 이상이 생기면 열이 나거나 좀 컨디션이 좀 많이 이상하다 이렇게 오세요. 얼굴이 노래졌다, 소변색이 노랗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황달 같은 게 생기면서 오시고요. 구토나 설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장염이나 이런 거에 걸리셨을 때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과 관련된 부작용일 수도 있고 또는 면역 관련 거부 반응이 이렇게 설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게 감염이 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설사가 좀 심하다, 안 멈춘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에는 담도 관련된 합병증이 시간이 지나서 3개월, 6개월 돼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1, 2년 잘 지내시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담도 합병증은 사실 저희 이식하는 사람들의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병원이나 적게는 10%, 15%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이제 합병증을 보고 하거든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렵고 담도가 조금 좁아지고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누구한테나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고요. 치료는 내시경이나 영상학과적으로 좁아진 데를 늘리는 시술 또는 풍선으로 이렇게 늘리거나 스텐트를 넣어놓거나 관을 꽂거나 이런 시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게 영 해결이 안 될 때는 재수술로 가기도 하고요. 담도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시면서 입원을 자주 반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또 고생을 하시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시술 잘 받으시면 또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식하시고 이제 다 나았다 생각했는데 담도합병증이 생겼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거는 아니고요. 치료를 잘 받으면 또 많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돼서 중요한 거 위주로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간이식품 안전기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사실 간이식품 받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간이식을 받고 잘 회복이 되시면 일반 분들이랑 거의 비슷해지세요. 그러니까 좀 자주 병원에 와야 되고 약을 이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 외에는 초기에 음식을 가려 드시는 시기가 지나면 음식도 이제 아무거나 잘 드셔도 되고요. 다만 당연히 과식하시면 안 되고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고 운동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남들 다 하는 성인병 진단 이제 건강검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관리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식했으니까 좀 잘 먹어야지 하고 남다르게 너무 과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남다른 보양식, 우리나라는 워낙에 좋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간에 뭐가 좋더라 하는 것들 중에 간에 오히려 안 좋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뭐든 잘 위생 처리돼서 잘 된 거면 음식은 드셔도 되는데 한약재나 즙을 내렸다거나 달였다거나 영지버섯을 삶았다거나 이런 좀 남다르게 보양식처럼 한 거는 오히려 간에는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피하시는 게 좋아요. 헛개나무 달인물 간에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간이식을 받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얘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인사봉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는 다 가급적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지금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간이식을 받은 분들이 최근에 한 해 이제 150명 정도 되시고 이 누적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서 장기 생존하시는 분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단기 수술 성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해서 최근에 저희가 2000년부터 10년 생존율을 이제 봤어요. 신체 간이식의 경우인데 10년 생존율이 전체 한 82%. 이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간암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서 봐도 간암의 정도에 상관없이 간암이 있는 분들도 10년 생존율이 75%나 되세요. 이거는 왜 100%가 아니지 하실 수 있지만 치료 성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거든요.
이렇게 장기 성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요즘에 평균 수명도 늘어나기 때문에 간이식 후 관리가 점차 중요해집니다. 면역 억제제를 잘 드셔야 되고 감염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남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생백신 같은 거 따로 안 하시고 이상 증상 있으면 바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남들 하는 만큼은 건강검진 챙기시고 그다음에 금주, 금연 신경 쓰시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시고요. 저희 인터넷에 저희 대한이식학회 같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정보가 있고 서울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고요. 저희 간이식 동호회 그 홈피가 성거랑 이렇게 한우회 소화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그 후에 괜찮으시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도 잠깐 감기 기운 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간이식 후에 문제가 있어서 열이 나신다 그러면 타이레놀 같은 거 먹어서 그냥 조절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이 괜찮아졌다 그러면 그런 이식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억제제를 뭐 30분 사정에 따라서 빨리 먹을 수도 있고 늦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음식물이 있을 때 흡수력이 그만큼 이제 영향을 받는 약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원하는 적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드시는 게 당연히 낫고요. 다만 그렇게 드셔서 당장 해가 되진 않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종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농도를 못 얻은 채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실 수는 있어요. 그 시간에 딱딱 맞춰 먹는 예, 것이. 예. 그리고 만약에 제일 좋은 상태를 가면은 네. 몇 년이나 수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희 간이식 역사가 서양은 50년이 조금 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2013년도에 저희가 25주년을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아직 30년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40년, 50년 사실 수 있을지 아직 저희도 몰라요. 솔직하게. 다만 지금 뭐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계시죠.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지금은 네. 건강하지만 네. 수명이 사실은 이제 그런 불안을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암에 대해서 완치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건 10년, 20년이 아니고 5년 생존율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시냐 아니냐를 5년 정도를 보는 이유는 5년 후에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경우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질환 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저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질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간이식 받으시면 굉장히 거기에 예민해지시고 더 이제 관리를 잘 하시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는 게 좋아요. 성적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관리도 잘 하시고요. 신장 같은 경우는 이식받은 분들이 최장 수면이 15년이면 거의 많이 또 다시 망가진다고 그래갖고 제가 신장 전문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간도 어렵고요. 당연히 걱정이 또 되는 이제 한 가지는 콩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뇌사자 간이식도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수습을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기본 컨디션이 좋으실 때보다는 많이 안 좋으실 때 하시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분야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근데 이제 물론 간이식은 정말 응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식을 안 받으시면 1, 2주 사망하실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간 자체가 건강해지면 전체 목 컨디션이 간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많이 좋아지시는 거죠. 근데 콩팥 같은 경우는 이게 오래 돼야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고 투석까지 가시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그 사이에 대부분 당뇨 같은 게 생기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지체돼서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시면 이식센터 통해서나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예, 서신 서일과 말씀드립니다.